녹록열매 능력자의 이름이 슈라고 밝혀졌습니다. 만화책 47권의 SBS에서 해군의 캡틴 중 한 명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뿐만 아니라 능력도 공개된 것입니다. 애니에스 로비의 버스터 콜이 발동되면서 출동한 멤버 중 한 명이었는데 조로를 만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결투를 걸었습니다. 캡틴 슈는 입을 베일로 가리고 있습니다. 쓴 모자도 특이한데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들이 쓰던 것 같기도 하고 터번인 것 같이 생기기도 한 이 모자에 해군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깨에 걸친 자켓은 짧아서 손목 높이까지만 내려와 있습니다. 보통 해병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마른 체형입니다. 그의 젊은 시절 얼굴이 우연히 밝혀졌을 때도 쓰고 있던 모자는 여전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녹록열매 능력은 악마의 열매 종류인 자연계, 초인계, 동물계 중에서 초인계 능력에 속합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 금속을 녹슬게 하기 때문에 검사들을 상대로 싸우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칼은 금속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사람의 피부까지도 녹슬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약간 사기적인 능력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슈는 해군으로서 자신만의 확고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본래 검사가 아닌 사람이라서 그런지 적으로 만난 조로를 상대로 검 유바시리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파괴해버렸습니다. 타시기처럼 명검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유바시리는 조로가 로그타운에서 새 칼을 장만하러 갔다가 얻은 양검이었죠. 검의 등급으로는 1등급 최상명검, 2등급 명검, 그리고 3등급이 바로 양검입니다. 파괴된 양검 유바시리는 그 가게에서 주인이 갖고 있던 최고의 검이었습니다. 그 가게 주인은 항상 칼은 스스로 주인을 고른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조로를 만난 것이고 공짜로 양검 유바시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캡틴 슈는 애니에스 로비 편에서 녹록열매의 힘을 이용해 어이없을 정도로 간단히 조로의 칼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로의 팔까지도 녹슬게 만들어 꼼짝 못하게 한 것까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격왕의 파이어버드 스타 공격을 맞고서는 또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당해버렸습니다. 조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는 허무하게 당했으니 조연의 서름이란 게 이런 것인가 싶습니다. 오다 작가가 원피스 필름 Z 일러스트에 캡틴 슈의 젊은 시절까지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비중 있는 해군 캐릭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마치 조로의 칼을 부수기 위해 등장한 것처럼 보이는 녹록열매 능력자 캡틴 슈였습니다. 앞으로 혹시 또 등장할 날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후지토라는 드레스로자 편의 어느 레스토랑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도플라밍고의 패거리가 후지토라에게 사기 도박을 걸고 있었고 그걸 다 알면서도 당해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진실을 말해준 루피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는 신사적인 인물이었죠. 그런데 후지토라는 중력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룰렛 게임을 조작하면서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을 테스트해본 건 아니었을까요? 루피를 포함해서 말이죠. 후지토라는 현재 해군 대장입니다. 아오키지가 떠나고 아카이누가 원수 자리에 오르면서 해군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두 개의 대장 자리가 비게 됐는데 한 자리는 지금 소개해드리는 후지토라가 세 개의 징병을 통해 올라왔고 나머지 다른 자리는 초록소라는 별명을 가진 료쿠규가 임명됐습니다. 후지토라는 전임자인 아오키지 못지않게 고집이 강합니다. 해군이 주장하는 절대적 정의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아주 혐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그런 세상을 직접 보는 게 괴로워서 스스로 장님이 됐다고 했죠. 또한 이 세계가 돌아가는 힘의 균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왕하 칠무의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만약 군대가 전투를 벌여야 한다면 그 목적이 딱 하나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후지토라가 말하는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해군대장은 그의 아래에 있는 수천의 군사들을 지휘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섬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이 들면 버스터콜을 발동시킬 수도 있죠. 전투에 있어서는 역시 해군대장에 걸맞는 반사신경과 힘을 가졌어요. 도플라밍고가 드레스로자에서 적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패러사이트라는 기술을 썼을 때 후지토라는 무의식적으로 막아냈죠. 맹인인 후지토라는 일상생활에서 검을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앞을 못 보는 것이 전투에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어 보여요. 처음 등장하자마자 능력을 사용하면서 그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중력장을 형성해 사기도박꾼들을 짓눌러 땅 아래로 처박아 버렸어요. 쉽게 말해 중력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파괴력만큼은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중력으로 메테오를 쓰면서 단지 적의 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였다고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했던 적이 있고, 중력을 역전시켜 배리어를 생성해 공격을 방어하기도 했죠. 또한 섬 전체에 있는 모든 바위 덩어리들을 공중에 띄워 조종하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능력은 지팡이 검에 악마의 열매를 먹인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얼굴과 검을 거꾸로 쥔 자세를 보고 영화 자토이치의 주인공을 떠올리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그 캐릭터를 후지토라의 모티브로 삼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원작 자토이치의 주인공은 악한 자에게는 강하고 선한 자에게는 친절하지만 아주 잔인한 인물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이상적인 군인의 모습으로 평가받는 후지토라. 앞으로 어떤 정의를 보여줄까요? 저와 함께 다음 등장을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뷰였습니다. 보아 행콕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최고의 미녀로 등장합니다. 구사해적단의 선장이고 칠무해의 유일한 여성 멤버입니다. 자매인 썬더소니아 마리골드와 함께 아마존 릴리 섬을 통치하는 여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답다는 인어들도 보아 행콕보다는 못하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보아 행콕의 잘 알려지지 않은 7가지 사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콕이 29살이었을 때 루피를 처음 만났고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루피에게 푹 빠졌습니다. 그때 루피의 나이는 17살이었죠. 12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루피를 내려다볼 정도로 키 차이도 큽니다. 하지만 만화 원피스에서는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설정이 몇몇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해적왕 골드로저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그 사이에서 에이스를 낳았다는 점이죠. 작가가 만화에서 연애를 그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콕은 어렸을 때 천룡인의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세 자매가 구사해적단의 어엿한 일원이 되어 수련을 떠났고 그때 납치를 당했었죠. 인간 경매장에서 천룡인에게 낙찰이 됐고 한동안 마리조아에 갇혀 살았습니다. 이때 노예로 있는 동안 천룡인들이 악마의 열매를 행콕에게 그저 재미로 먹였던 것이었고 지금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패왕색 패기 보유자는 샹크스, 레일리 등 9명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여성으로는 보아 행콕이 유일합니다. 패왕색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공개되진 않았더라도 해적 여제라는 칭호만큼이나 그 핏줄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해적이 칠무해가 될 땐 현상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보아 행콕이 단 한 번의 출항으로 8천만 베리의 현상금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한 번인 것 치고는 꽤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 출항의 목적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해군이 행콕을 칠무해로 선정할 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점 또한 흥미롭습니다. 정상결전에서 유일하게 상처 하나 입지 않은 4명이 있습니다. 도플라밍고, 키자루, 미호크 그리고 보아 행콕입니다. 루피를 지키는 동안 칠무해답지 않게 파시피스타와 센토마루를 몸으로 막아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군들을 공격해서 돌로 만들어버렸죠. 정상결전에서의 전투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해롱해롱 열매의 능력이 저평가되곤 했습니다. 해군 대장급의 정신력이 강한 적들은 볼이 빨개지는 정도일 뿐 그 해롱해롱 열매 능력에 치명적으로 당하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상결전에서 퍼퓸 페무르라는 기술을 썼습니다. 발차기에 맞은 것은 무엇이든 돌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입니다. 해롱해롱이 전혀 통하지 않을 기계 파시피스타조차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보는 고아 왕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태어난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할 정도로
부패한 권력자들을 증오했습니다. 루피의 친아버지인 몽키 D 드래곤도 이곳에서 태어났죠. 결국 권력에 눈먼 부모로부터 도망쳐 가출을 했고 그레이 터미널에서 에이스와 루피를 만났습니다. 같이 수련하면서 이 시절에 셋이 술잔을 채우고 의형제를 맺은 거죠. 함께 바다를 보면서 각자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삶의 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보는 그저 자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 왕국에서는 전통에 따라 귀족 가문의 후손이 18살이 되면 정식으로 귀족이 됐습니다. 그런 정해진 삶을 싫어했던 사보는 돈을 모아 17살에 바다로 떠나려고 했죠. 나중에 세월이 지나 에이스와 루피가 각각 17살에 해적이 된 것도 그런 사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보는 부모에게 붙잡혀 집에 갇히는 등 간섭이 계속 심해져서 형제들에게 편지를 남기고 급하게 출항했습니다. 하필 그날은 천룡인이 왕국에 방문하는 날이었고 자기 앞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기분이 상한 천룡인은 어린 사보의 배를 폭파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두 사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사실 사보는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겼고 어렸을 때와는 다르게 머리를 기른 이유가 바로 이 흉터를 약간이라도 가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혁명군에 들어간 사보는 드래곤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22살이 된 지금은 벌써 혁명군에서 넘버 2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참모총장으로서 멤버들을 지휘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드레스로자 편에서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루피를 구하기 위해 해군대장 후지토라와 진심으로 싸울 뻔했었죠. 혁명군과 해군의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동료 코알라에게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전보벌레 통화를 할 때도 자기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식이어서 코알라가 자주 화를 내곤 하는데 이런 점에서 삼형제가 다 제멋대로인 게 서로 많이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면 삼형제 모두 금속 파이프를 무기로 썼습니다. 사보는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죠. 파이프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서 디아만테의 무기를 부숴버리기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용의 발톱이라는 기술로 지저스 바제스의 방어구도 부숴버렸습니다. 싸움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무기를 먼저 파괴시켜 적을 무력화시키는 게 사보만이 보여주는 독특한 싸움 방식입니다. 칼과 방어구뿐만 아니라 사람의 두개골쯤은 쉽게 부술 수 있는 기술. 이 기술은 실제 용의 발톱과 똑같은 것이라고 사보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까다로운 상대였던 디아만테와 바제스를 제치고 이글이글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열매를 먹자마자 화권을 쓰는 등 능숙함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는 원래 쓰던 기술인 용의 발톱에 화염을 입힌 정도로만 보입니다. 게임 해적무쌍 3에서는 사보가 십자화를 쓰는데 에이스와 다르게 손가락이 아닌 파이프로 쓴다고 합니다. 사보는 인기 투표에서 에이스를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에이스의 능력을 이어받은 사보를 응원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도 물론 혁명군으로서의 사보도 좋지만 이제부터 루피의 형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호킨스 해적단의 선장 바질 호킨스입니다. 별명은 마술사이며 노스블루 출신입니다. 최악의 세대로 유명한 12명 중 한 명으로 등장할 당시 키드와 루피 다음 3등으로 높은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의 현상금은 2억 4,900만 벨이었고 2년이 지난 지금 3억 2천만 벨이가 됐습니다. 오다 작가가 원피스 화보집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처음엔 이 호킨스를 실무회에 가입시킬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호킨스는 귀족으로 자랐는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독특한 것은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점치는 버릇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을 확률까지도 계산합니다. 조로가 자칫 천룡인을 공격할 뻔했던 순간에도 조로가 죽을 운명은 보이지 않는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처형이 결정됐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당황하는 사이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상황들을 볼 때 호킨스는 진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갈색 수염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자신은 농담을 아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호킨스는 키드, 아프와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는 아직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엔 다짜고짜 싸우려고 하는 키드와 아프를 보고 한심하다는 듯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황 샹크스를 끌어내리자는 의견에 찬성하고
기꺼이 동맹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결속력을 다지게 됐다는 증거로는 싸우지 않고 제대로 식사를 하게 됐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호킨스가 점쟁이처럼 운을 따진다고 해도 신세계에 자신의 해적단을 이끌고 온 것을 보면 그 운도 실력입니다. 키자루를 만났을 때 갑자기 부하들이 자기들에게 맡기고 어서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부하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은 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력과 통솔력을 가진 호킨스가 갈색 수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펑크 해저드 편에서 갈색 수염이 두 다리를 잃고 다른 짐승의 다리를 가지고 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두 다리를 잃었던 게 사실은 호킨스에게 당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쩌면 검수를 볼 수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칼집에서 검을 뽑을 때 양날검이 아닌 단날검을 사용한다는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징그러운 그림자와 겁에 질린 갈색 수염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 갈색 수염은 이때 두 다리를 잃게 됐습니다. 호킨스는 분명 악마의 열매 능력자인 것은 맞지만 그 능력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키자루와 싸웠던 편을 보면 발차기와 레이저를 연속으로 맞고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이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다른 희생자가 대신 데미지를 입도록 밀집 인형의 저주 같은 것을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름 모를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해서 샹크스를 과연 어떻게 상대할지 궁금합니다. 샹크스가 패배하는 그림은 상상이 안 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키드, 아프, 호킨스 세 선장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2014년도에 일본에서 원피스 캐릭터 인기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몇 명의 밀짚모자 멤버를 제치고 전체 순위 9위에 오른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르토 클럽의 선장 바르톨로메오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 멤버를 제외하면 로우, 사보, 에이스 다음으로 4위를 했죠. 썩 호감이 가는 외모도 아니고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잘생긴 카벤디시와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더 못나 보이는 바르톨로메오입니다. 왜 인기 투표에서 높은 순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르톨로메오가 루피의 광팬이라는 사실입니다. 루피가 자기보다 5살이나 어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루피를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돕습니다. 루피를 좋아하는 팬들이 바르톨로메오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마치 자신이 바르톨로메오가 되는 상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끄는 해적단의 배에 루피와 동료들의 특징을 한 땀 한 땀 디자인해서 담았습니다. 이름도 고잉 메리호를 닮은 고잉 루피 선배호라고 붙였습니다. 우솝은 이 배를 보고 우리 배보다 오히려 더 루피가 탔을 것 같은 배라고 했죠. 눈매는 조금 무서워지긴 했지만 고잉 메리호의 얼굴이 담겨있고 루피의 고무고무 손을 역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배의 뒷부분에는 초파의 뿔로 장식하고 나미가 좋아하는 귤을 심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배를 본 조선공 프랑키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심지어 현상금 포스터 방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원 수까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56명의 멤버가 있는데 5와 6을 일본식으로 이어서 읽으면 고무라는 발음이 됩니다. 이 중 감비아라는 동료는 별명이 전도사입니다. 오다 작가의 설명으로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처럼 루피 선배이즘을 전도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루피가 정말 종교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르톨로메오가 루피에게 이렇게 광적으로 빠지게 된 계기는 로그타운에서 루피를 만났을 때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루피가 버기에게 처형당할 뻔했던 날 목이 잘려나가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해적왕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번개가 떨어진 덕분에 살게 된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기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해적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광팬이 된 것입니다. 사실 원래 바르톨로메오는 루피의 고향인 이스트블루에서 150개의 마을을 접수한 암흑가의 보스였습니다. 깡패 같은 삶을 살다가 루피를 만나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명이 식인종이기까지 한 바르톨로메오는 비호감 그 자체인 캐릭터였습니다. 드레스로자 편의 콜로세움에서 처음 등장할 때 천박하고 태평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블록 B에서 싸우는 동안 그는 싸움을 구경하며 누워있기도 했고 아무렇지 않게 관객 쪽을 향해서 소변을 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은 계속 야유를 보냈고 인기가 없었죠. 그런데 콜로세움에 참가한 이유가 이글이글 열매를 얻어서 루피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루피를 향한 팬심이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후에 루피의 전투와 탈출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드레스로자 편에서 보여준 활약으로 현상금 5천만 베리가 더 오르면서 2억 베리에 달하는 현상금이 걸리게 됐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바리바리 열매를 먹은 베리어 인간입니다. 손가락을 꼬으면 베리어를 펼칠 수 있고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을 펼칠 수는 없지만 접어서 계단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이 있죠. 기본적으로 무장색 패기도 원래는 방어가 목적이듯이 바르톨로메오는 이 능력을 공격용으로도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베리어를 빠르게 돌진시켜서 적을 날려버리는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유명한 11명의 초신성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해군이 슈퍼 루키라고 부릅니다. 현상금이 일단 1억이 넘고 루피보다 늦게 신세계에 합류해서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지 않을 뿐입니다. 카벤디시, 바르톨로메오, 그리고 젖은머리 해적단의 카리브와 코리브까지 이 4명은 최악의 세대가 아닌 또 다른 세대라고 부르며 해군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밀짚모자 해적단의 산하 2번대 대장이 되었으니 또 다음 활약과 등장을 기대해봅니다. 新しい時代にかけてきた。 사람들은 샹크스를 붉은 머리라고 부릅니다. 붉은 머리 해적단의 선장이고 신세계의 사왕 중 한 명이에요. 또한 위대한 항로를 유일하게 완주했던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이었죠. 어린 루피가 모험을 떠나고 싶어 할 때 샹크스는 동료의 소중함을 가르쳐 줬습니다. 루피가 실수로 먹은 고무고무 열매는 샹크스의 물건이기도 했죠. 항상 어깨에 검은색 망토를 걸치고 다니고 왼쪽 눈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가끔 흉터가 욱신거릴 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흉터는 검은 수염이 남긴 것입니다. 샹크스는 정말 느긋한 사람이에요. 계속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동료들과 함께 전 세계를 여행하는 시간 자체를 즐깁니다. 만화 원피스에서는 존경을 받기 위해 선원들을 공포로 지배하는 선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적들과는 다르게 샹크스는 잔인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 루피를 구해줄 때 샹크스는 수영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악마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한쪽 팔을 잃으면서 약해진 힘을 보충하기 위해 지금은 악마의 열매를 먹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일단은 순수한 검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세계 최강의 검사인 미호크와 한때 라이벌이었던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두 검사의 결투가 위대한 항로 전체를 울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미호크는 샹크스가 한쪽 팔을 잃은 뒤로 싸울 마음을 접었습니다. 사실 그가 엄청난 검사라는 사실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아카이누의 마그마 주먹을 막아냈었고 흰수염과 힘겨루기를 할 땐 한 손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샹크스가 흰수염을 만나러 갔을 때 분명히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티치를 잡으러 간 에이스를 다시 불러들이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흰수염은 거절했습니다. 샹크스는 에이스의 죽음을 막으려고 행동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만약 흰수염이 받아들였다면 에이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확실한 건 샹크스가 통찰력이 정말 뛰어난 남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진짜 능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전투는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의 사왕 중 한 명으로서 그 파워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특히 수백만 명 중 한 명꼴로 쓸 수 있다고 하는 패왕색 패기를 다룹니다. 그가 흰수염을 만나러 갔을 때 많은 선원들이 정신을 잃었고 오로지 패기만으로 배가 부서지기까지 했죠. 어인선 편에서 루피가 5만 군사를 패왕색 패기로 기절시켰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오다 에이치로 작가의 말로는 그때 만약 샹크스였다면 10만의 군사를 기절시킬 수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패기를 지닌 샹크스, 앞으로 보여줄 그의 진짜 능력을 기대해봅니다. 원피스에서는 악마의 열매라는 복불복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죠. 바로 동물계 인조 악마의 열매 스마일입니다. 샤봉디 제도 편에서 도플라밍고가 통화 중에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었습니다. 인신매매는 한물 같고 이제 대세는 스마일이라고 했죠. 바로 그 스마일이 인조 악마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인조 악마의 열매는 사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동물계 능력인 것은 동일하지만 닥터 베가펑크가 만든 버전이 있고
시저 크라운이 만든 버전이 있습니다. 원래 베가펑크는 열매 만들기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열매 제조의 기본이 되는 혈통인자라는 것을 발견했죠. 원조 악마의 열매를 먹은 인간의 피를 연구했더니 실질적으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혈통인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이용해 악마의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모모노스케가 먹었던 인조 악마의 열매가 의외로 베가펑크가 남긴 마지막 하나의 성공작이었습니다. 베가펑크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지만 도플라밍고의 도움을 받은 시저 크라운은 혈통인자를 응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스마일이라는 인조 악마의 열매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베가펑크의 인조 악마의 열매와 시저 크라운의 스마일이 각각 생긴 모양새를 보면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줄기 부분이 확연히 다릅니다. 베가펑크 버전은 줄기가 길게 소용돌이처럼 말려있고 시저 크라운 버전은 줄기가 짧고 일자로 쭉 뻗어있죠. 스마일은 수확 실패 확률이 90%에 달합니다. 낮은 성공률이지만 꾸준히 만들어낸 결과 지금까지 풀린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도플라밍고는 계획적으로 이 열매를 이용해 신세계의 거물들과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미 사왕 중 한 명인 카이도는 스마일을 대량으로 사들여 500명이 넘는 능력자 군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위험성이 있다고 로우가 말했습니다. 그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능력자 군단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는 지금 죽지 않는 카이도가 어떤 전쟁을 준비하고 있을지 기대해봅니다. 드물긴 하지만 해루석은 자연에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이 능력을 쓸 수 없도록 하는 원피스에서 아주 핵심적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닥터 베가펑크라는 과학자가 이 희귀한 물질을 다루는 획기적인 기술들을 발명했습니다. 하늘섬에서 파가야라는 인물이 해루석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파이로브로인이라는 물질이 해루석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화산 활동 등을 통해 이 파이로브로인이라는 물질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어서 섬구름과 바다구름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루석과 섬구름, 바다구름이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이 해루석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해군입니다. 스모커의 말에 따르면 해루석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특정한 해역에서만 발견되는 물질인데 그곳을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군이 해루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해군 본부의 감옥이 온통 이 해루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쓴 이유는 수감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을 막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입이 참 가벼웠던 캐릭터 CP9의 후크로가 직접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강도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왕류까지도 잡아먹는다는 맹수 바나나악어가 해루석으로 만들어진 감옥을 물어뜯다가 흠집 하나 내지 못하고 이빨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원피스 세계엔 이보다 더 단단한 물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포네그리프입니다. 세계 정부가 부수는 데 실패했던 적도 있고 여러 정황상 포네그리프가 해루석보다 더 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군은 심지어 배 아랫부분에 해루석을 둘러놓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베가펑크의 연구 때문입니다. 이것은 배를 타고 칸벨트를 지나다니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곳은 항상 해왕류의 공격이 있는 곳이라서 일반적으로 배가 지나다닐 수 없습니다. 칸벨트는 바다를 나누는 경계선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통과할 수만 있다면 전략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해왕류가 해루석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습성을 밝혀냈습니다. 해루석을 배 밑에 깔아서 해왕류의 공격을 방지합니다. 그 결과 해군은 안전하게 칸벨트를 넘나들 수 있게 됐습니다. 해군은 이렇게 많은 해루석을 확보하고 있고 닥터 베가펑크라는 천재과학자까지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결과물들을 내놓았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수갑을 만들 때도 사용했고 총알도 만들었습니다. 스모커는 자신의 무기인 지태의 끝부분에 해루석을 박아놓았고 전직 해병 제파의 오른팔인 배틀 스매셔가 대표적인 해루석 무기입니다. 가공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현재 원피스 시간으로 6년 전에 완성이 됐으니 해군의 기술력이 많이 앞서 있긴 합니다.
결국 또 베가펑크가 중심 인물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진 바로는 해루석을 가공할 수 있는 인물이 오직 베가펑크 뿐입니다. 그러니 베가펑크와 해루석에 초점을 맞춰서 원피스를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을 보면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영어로 금박을 입힌다는 뜻의 길드와 스페인어로 보물을 뜻하는 테조로에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에서부터 황금 느낌이 넘치는 테조로, 역시 골드 열매 능력자답네요. 금을 아주 사랑한다는 점에서 극장판 1기의 엘드라고와 통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베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한 그랑테조로의 선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유흥 도시이며 너무 돈이 많아서 세계 정부도 통제할 수 없는 나라 그랑테조로. 배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도박이 주력 산업인 만큼 인생 역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탕주의를 가진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으겠군요. 또한 도시 전체가 비무장지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로가 칼을 멀쩡히 차고 돌아다닐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배의 앞부분은 유람선 같은 모양으로 생겼고 방문객들의 입구가 있습니다. 뒷부분은 룰렛과 블랙잭 테이블을 닮은 생김새입니다. 앞뒤 길이가 전체 10km에 달한다고 하니 이건 더 이상 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큰 배는 앞서 두 척이 있었죠. 게코모리아의 스릴러 바크, 그리고 금사자시키의 아일랜드 쉽, 이렇게 두 배 다음으로 공개되는 거대 함선입니다. 심지어 그랑테조로는 엄연한 하나의 국가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 루피가 밀짚모자라는 별명이 있듯이 테조로는 카지노의 제왕 또는 황금제, 즉 금의 황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전체 내용은 밀짚모자 대 금의 황제의 대결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을 이용해 어떤 전투로 밀짚모자를 상대하게 될까요? 길드 테조로가 먹은 골드 열매는 금을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도플라밍고가 골드 열매를 경매에 올렸을 때 범죄자들을 이용해 경매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끝끝내 열매를 손에 넣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금을 조종하여 거대한 금 분수를 만들거나 휘감아 묶어버리기도 하고 적을 도금하듯이 몸을 금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의 몸을 금으로 덮어 골렘처럼 거대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스카이피아 편에서 에넬이 썼던 그롬 패들링이라는 기술을 기억하시나요? 금의 형태를 재가공하는 것이 마치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넬이 금을 녹이고 식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루피의 손이 닿을 때 루피는 화상을 입었죠. 동료들이 결박당했을 때 뜨거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엄연히 다른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골드 열매의 약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편이 기대가 됩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테조로는 천룡인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피셔 타이거가 마리조아를 습격했고 그 당시 그곳에서 탈출한 노예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이후 이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과 귀족들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된 지 3년 만에 골드 열매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의 재력을 계산해보면 전 세계의 부의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돈을 이용해 자신의 배인 그랑테조로를 세계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힘을 키웠고 심지어는 그의 명령에 세계 정부가 움직이기까지 한다고 하니 진정한 황금만능주의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군 원수 아카이누, CP0의 로브루치, 혁명군 참모총장 사보,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역대급 퀄리티가 예상되네요. 오다 에이치로 작가가 직접 감독 총괄을 맡은 원피스 필름 골드, 덕분에 올 겨울은 금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우가 처음 등장했을 땐 2억 베리의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무의 자리에 오르기 직전에는 4억 4천 베리까지 올랐었는데 이 현상금은 지금까지의 모든 실무의 멤버를 통틀어 제일 높았어요. 드레스로자 편 이후 또 한 번 5억 베리까지 치솟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라팔가 로우의 풀네임은 트라팔가 디 워텔 로우입니다. 노스블루에서 결성된 하트 해적단의 선장이자 의사이고 죽음의 외과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최악의 세대라고 불리는 11명의 초신성 중 한 명입니다. 해적들의 심장 100개를 해군 본부에 보내고 실무의 자리에 오르기도 했죠. 지금 활동하는 해적들을 잘 보면 목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로우의 꿈은 루피처럼 원피스를 찾는 겁니다. 어린 시절 로우가 살던 마을은 세계 정부의 무관심과 주변 나라들의 침략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슬픈 과거가 로빈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때 나이가 불과 10살이었던 로우는 시체 더미에 숨어들어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이 세상을 파괴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키호테 해적단을 찾아갔고 도플라밍고는 자신의 어릴 적과 눈빛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로우를 받아줬습니다. 그 덕분에 디아만테에게 검술을 배우고 글라디우스에게 사격술, 그리고 라우주에게서 채술을 배웠습니다. 로우는 냉정한 성격을 가진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일을 계산대로 딱딱 떨어지게 만들고 싶어 해요. 하지만 도플라밍고와 관련된 일이라면 유난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자신을 구원해준 코라손 때문인 것 같네요. 현재 견문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다룰 수 있지만 아직 패왕색 패기를 다루지는 못합니다. 도플라밍고가 패왕색을 각성한 루피를 보고 로우보다 한 수 위일 것 같다고 말했죠. 하지만 앞으로 어떤 계기로 패기를 각성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우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수술수술 열매입니다. 주변에 파란 빛이 감도는 영역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은 수술실을 의미해요. 이 공간 안에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것이라도 자르고 붙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수술을 하듯이 말이죠. 사람의 영혼까지 뒤바꿀 수 있고 물체의 위치를 바꿔 텔레포트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몸을 직접 열어서 수술을 해야 할 때 이 기술을 이용해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고통도 없죠. 동강동강 열매 능력자인 버기와 싸우면 꽤 재밌을 것 같은 능력입니다. 보통 악마의 열매는 1억 베리에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수술수술 열매는 해군이 50억에 산다고 하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 해적이 갖고 있던 물건이라 순순히 50억을 내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래전에 이걸 먹은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기적의 수술로 난치병을 계속 고쳐내서 전설이 됐다고 하네요. 엄청난 능력인 대신에 의사만큼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술의 전투력까지 갖춘 로우에게 참 잘 어울리는 악마의 열매네요. 이 능력의 궁극기가 흥미로운데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로우가 궁극기를 쓰는 날이 과연 올까요? 위뷰였습니다.